그다음 지금 요즘같이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식 산업이나 업종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완전히 문화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은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났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잦은 회식은 없다라 보는 거죠. 퇴근하고 나서 그 집에서 무언가 있는 시간과 관련된 산업들의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라 보는 거죠.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배달이라던가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늘 수 있을 거고 전자결제에도 많이 들을 것 같고요. 뭐 이거와 관련된 것들 보면 유튜브 쪽 산업들 뭐 이제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하니까 핀테크나 이런 쪽들도 많아질 거고 이제 그런 쪽 사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건 AR 글래스라던가 메타버스까지 보고 있습니다. AR 글래스는 어떤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동안 12년 동안 천하를 호령했어요. 네.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됐죠. 이제 뭐냐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AR 글래스는 선글라스예요. 그 글라스. 네. 그거 말하는구나. 유비짠 생각했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네, 이제 이걸 끼는 건데 네. 지금 LG U 플러스에서 이미 제품이 나왔어요. 70만이 나왔는데 걸어 다니면서 앞에도 볼 수 있으면서 화면도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5인치짜리 글래스지만 내가 끼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100인치로 볼 수 있어요. 와, 그렇네요. 눈을 다 덮으니까. 그러면은 실감나게 되는 건데 하필 또 지금 이 타이밍에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AR 글래스가 필요하고 AR 글래스는 반대로 게임이나 메타버스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그럼 상호 맞물리는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냐 없냐가 여기서 돈이 얼마나 터지냐의 게임인데 제가 볼 때는 AR 글래스가 저거까지 되더라고요. 이제 터치패드. 진짜요? 어떻게? 예, 페이스북이 그걸 인수했어요. 뇌파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회사를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도 나왔는데 이걸 딱 한 손가락을 펼치면 손가락 마디마다 이거를 다 인지를 해서 키보드가 열립니다. 따다다닥 칩니다. 그러면 자판이 쳐져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키보드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하니까. 그러면은 원하는 게 다 되는 거죠. 화면은 이제 스마트폰처럼 밀듯이 이렇게 밀고 네. 치고. 이제 이게 언제로 보냐면 2025년을 상용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괜찮은 기업들을 미리 투자하면은 좋지 않을까. 반대로 AR 글래스가 열렸을 때 할 수 있는 게임도 과거의 게임과는 달라질 것이다라 보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준비하는 회사들, 뭐 메타버스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런 메타버스나 그런 업종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 회사들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요? 로블록스. 그쵸.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역으로 보는 거예요. 로블록스는 게임 기반이에요. 네. 마인크래프트도 게임 기반이고 둘 다 가입자가 2억은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가 제페토라는 게 이제 네이버 게 있는데 2억 명이 돼요. 그리고 생태가 달라요. 네. 나머진 게임이니까 게임을 하면서 결제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고 이 제페토 쪽은 약간 10대 이제 여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오빠들, 연예인들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소비력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게임하는 친구들이 소비력이 더 셀까? 여학생들. 연예인들, 네, 오빠들을 연예인, 위해서 돈 쓰는 게. 그렇죠. 근데 저는 예전에 봤거든요. 여의도에 KBS에 새벽 2시에 10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빠들 보려고. 그 정도의 열정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비력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제페토는 로블록스보다는 가중치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지분 구조를 봤더니 네이버 Z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빼고는 연예기획사 지분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페토 지분을. 그리고 아시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숫자는 그러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보면은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아직 제페토의 가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저평가다 상대적으로.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확실히 저는 주린이라서 그냥 그 코로나 시대에 그 타격을 받았던 항공주나 여행주 이걸 얘기할 줄 알았어. 아니, 충분히 합리적인 저는 거지. 그게 당연히 그게 너무나 타격을 받았으니까 네. 이제 이게 불식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 얘네 이쪽 관련 업종들이나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거꾸로 저 원래 항공주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LCC에 꽂혀가지고 별의별 LCC를 다 투자하려고 막 알아봤었다가 이번에는 완전 생각이 접힌 게 회복 불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쪽은 예전에는 빼곡하게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서로 수요가 넘쳐서 가고 싶어서 난리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자 여행 다니셔도 됩니다라 하더라도
옛날과 다르게 비행기를 꽉꽉 채우고 다니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는 거고요. 그럼 대기 수요가 잔뜩 있어야지만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라도 비행기를 끊는데 좀 뭔가 대기 수요도 헐렁해졌어요. 그럼 비행기 값 자체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전성기 매출을 찍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좀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도 당분간은 항공주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제가 대한항공주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임장 다니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뭐 델타버스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보다 어. 자주 들어봤던 거. 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왜냐면 기업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1,000억 벌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해에 2,000억을 벌을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뭐 이제 요새 고유가 관련주라던가 뭐 고물가 관련주들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엄청 오를 것이다, 유가가 오를 것이다, 뭐 이쪽 뭐 신사업이 많이 열릴 것이다 생각하니까 매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꿈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거고, 매출이 여기가 한계라는 게 찍히는 순간부터는 이 기업의 주가는 오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성장주이면서도 나름대로 안전 마진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같이 로블록스랑 이제 뭐 제페토다 그러면 로블록스는 저는 못 들어가죠. 제 투자 관점에서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안전 마진이 그래도 있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손실 났을 때 30% 손실할 각오를 먹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질문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게, 너나이님 같은 경우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1억 있는데 어디 사면 될까요? 지역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매일 와요. 네, 매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회 이제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5천만 원을 정말 아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주식으로 전윤구 소장님처럼 대박을 꿈꾸고 있어. 그러면 이 5천만 원으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어떤 거 사야 돼요? 뭐 이런. 많죠. 근데 많은데 답변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로 물어보는데, 그럼 다시 그 5천만 원을 다시 몇 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냐 물어봐요. 그게 투자가 아니라 모을 수 있냐 다시. 예를 잃을 들어, 수도 있으니까. 나는 1년 만에 5천만 원을 계속 목돈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5천을 투자해 놓고 오르지 않아도 버티기 모드가 가능하죠. 그 5천만 원을 모으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걸렸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인 거네요. 그리고 잃어도 조금 되죠. 왜냐하면 다시 조금 1년 뒤면 5천만 원이 또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투자처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다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오래 걸리죠. 뭐 한 5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돈은 잃으면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제일 안전하게 가야 돼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주식으로 했을 때 이제 막 많이 물어보시면 농담 삼아 이런 말 해요. 딱히 말씀드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저 사람 돈 잃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특히 막 70대 할머니가 오셔서 나 막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주식은 모르겠고 그냥 하나만 찍어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안 찍어주면은 2시간 동안 안 가고 계속 그럴 때 이런 거 말하죠. 그냥 저기 뭐야 맥커리 인프라 사세요 이러면서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배당이 6%는 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옛날에, 지금 말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스타벅스 이런 거 사세요. 거의 뭐 한 10년 보시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3천이나 5천을 얼마나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거의.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잃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제 배당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하고, 만약에 돈을 내가 꾸준히 계속 잘 모아나갈 수 있다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세요? 우선은 이 돈 자체가 테스트 모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뭐 3천이다 그러면은 소액으로라도 좀 경험을 쌓는. 그러면서 이제 귀동량을 들어야 되겠죠. 투자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라는 게 있었구나. 분명 그럴 거예요. 투자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공부한다던가. 아파트 사고 입지 분석하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더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사긴 샀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사긴 샀는데 이거 몇 평짜리냐고. 어디 있는 거냐고. 샀는데 어디 있는 거냐고. 어떻게 가야 돼요?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안전한 주식을 먼저 한번 사보고 이제 귓동량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지식을 넓히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조금 기업을 보는 게 생기죠. 애플을 알았다라 그러면 어느 순간 화웨이라는 기업도 알게 되는 거고 뭐 알다 보면서 얘보다 좀 더 똘똘한 애도 되겠네. 그러면 좀 비중을 나눠서 분산을 갈까? 왜 얘는 오르는데 얘는 안 오를까? 이제 고평가 저평가는 뭘까? 배당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다른 업종은 또 뭐가 없을까?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투자금도 조금씩 늘어나겠죠.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마포를 처음에 보다가 옆에 이제 거기 알게 되면 옆에 은평구도 보이고 그 옆에 서대문도 보이고 뒤에 고양시도 보이고 이러면서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저렇게 어떤 뭐 섹터든 종목이든 내가 접할 수 있는 애들 하나씩 공부하면서 이거는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소액을 넣으면서 경험을 쌓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막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전인구님은 종목 같은 거를 얼마 정도를 보세요? 몇 개 정도를? 솔직히 많이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다 커버한다는 건 불가능에 네, 가까운 네. 일인 거고 솔직히 제가 관심에 꽂힌 거 위주로 보죠. 지금 꽂힌 거는 이제 고물가, 고유가와 관련된 것들 업종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것들 보다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건설, 뭐 조선, 해운, 경기 민감주들.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뭐 식료품 이런 것들 위주로 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쫙 봐보고 다음 주는 이것만 쭉 보다가 그 중에서 꽂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꽂혔으니까 기업을 한 번 더 사는 세부적으로. 거죠. 예.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나 유가나 이제 금리나 이런 걸 다 보면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위에서 날다가 여기 물고기가 팔짝팔짝 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도를 내려가면서 이제 막 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소장님이 20대로 돌아간다면 사회 초년생이 된다면 어떤 재테크를 하실 것 같으세요? 똑같을 것 같아요. 우선 몸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는 다 해볼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몸을 고생해서 안정적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거는 손실률 0%의 재테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목돈을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완성시켜야 된다. 저는 이제 그 고민했던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얼마나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를 생각했었으니까 그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하나씩 기회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3천만 원을 10년 동안 5번밖에 못 마련할 때 나는 3천만 원을 7번, 8번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남보다 3번의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이걸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대박이 나거나 돈을 버는 거는 솔직히 운에 가까워요. 이건 내가 컨트롤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남보다 기회가 3번 더 있다라 그러면 저 사람보단 유리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일단 일을 뭐 엔잡이든 뭐든 해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대학 때 얼마나 친구들이랑 막 그러니까. 놀고 싶겠어요. 20대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참는 게 어렵긴 한데 참고 내가 미래를 좀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없었던 가능성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내가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로 가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혹시 그럼 지금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계시나요?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좋게 보는 상황이신 거고 밸런스가 맞다는 그쵸. 거고. 오늘 촬영 일자로 증시가 100포인트 하락했어요. 3,300에서 3,200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타이밍인데 니캡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 건물을 하나 샀어요. 이 건물을 사서 대출을 한 40억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80억까지 해줄 수 있대요. 건물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대출 40억을 인출해가지고 또 새로운 데 투자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대출 비중을 쫙 낮춰놓은 상태이긴 한데 조금 리캡을 한번 해볼까? 좀 부동산에서 조금 빼가지고 주식으로 더 집어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지금 오히려 해봤었어요. 지금 오히려 잠시 혼조세가 아닐까. 약간의 조정을 받는 거일 뿐이다. 확률로만 계산하자면 항상 변이가 있었을 때마다 지수가 한 번씩 눌림을 줬지만 그 시기가 길지 못했다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번은 다르니까 무조건 주식 다 팔아야 돼라고 하기에는
예, 과거의 사례들이 지금이 눌림목이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생각이 들 수도 빼야겠네. 있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아니 부동산에서 빼야겠어. 그래서 그렇게 네. 혹시 지금 요즘같이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식이랑 부동산을 지금 다 이제 투자를 해보셨는데 주식 부동산 외에 또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나요? 요새 안 그래도 제가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어딜 많이 돌아다녔냐면 홍대 쪽에 상가를 많이 봤었어요. 권리금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좋은 목에 좋은 괜찮은 것들을 인수하면은 나중에 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기도 좋고 원래는 자리가 나오지도 않는 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권리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원래 장사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역발상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요새 배달 위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배달 위주의 문화는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사업 중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은 조금 더 축소를 시키고 배달 위주의 영업으로 돌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라이브 커머스 회사입니다. 예, 다음 미래를 본 거죠. 라이브 커머스 쪽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 본 거고 그래서 아까 자꾸 사옥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는 좀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다 하면 좋은 자리에서 보통 권리금 장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권리금 싸게 들어가고 권리금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네요. 예, 건물주들도 보면은 지방의 건물주들 보면 앞으로 벌고 뒤로 보는 장사를 많이 해요. 특히 지방에서 장사하면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애초에 지을 때 토지 보상 다 계산하고 마트를 지어요. 그러면 마트로 돈을 벌다가 토지 보상으로 돈을 한번 또 벌어요. 그럼 그 돈으로 마트가 2개가 돼요. 또 그 돈을 또 사업하다가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면서 우리로 치면 부루마블 게임 하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투자도 앞으로 버는 것만 보지 말고 엑시트 할 때 버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